아시죠? 한 글자 한 글. 7살에 어머니를 잃고 5살부터 무대에 올라야 했던 소녀가 어떻게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이별과 침묵이 따라붙었을까? 윤복희의 인생은 박수로 시작해 박수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전혀 다른 장면들이 겹쳐 있다. 13살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던 만남, 전성기 한가운데서 선택한 2번의 결혼, 3년 만에 모든 재산을 두고 30만 원만 들고 떠났던 결단,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 생과 죽음의 경계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까지. 그녀는 왜 그렇게 급하게 사랑을 선택했고 왜 그렇게 단호하게 떠나야 했을까? 남겨진 사람은 침묵을 지켰고 떠난 사람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윤복희는 어떤 모습일까? 무대 위에 전설로만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력과 명성, 해외 활동과 대형 공연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 자산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 자녀가 없는 그녀의 재산은 가족에게, 조카에게,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하게 될까? 윤복희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고 선택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는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 이름일까? 노래일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지켜낸 태도일까? 이 영상은 한 시대의 스타를 소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이 어떻게 사랑의 선택을 바꾸었는지, 성공이 어떻게 고독을 키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기록이다. 윤복희의 현재는 정말 평온한가? 아니면 여전히 책임이라는 무게 위에 서 있는가?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결론을 유보한 채 진행 중일까? 이제 우리는 무대의 조명이 아닌 조명이 꺼진 뒤의 시간을 들여다보려 한다. 윤복희의 출발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또렷한 장면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7살에 어머니의 손을 놓아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정이 아니라 임시 거처에 가까웠고 오늘 잠든 방이 내일도 같은 장소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고 어린 윤복희는 일찍부터 눈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지면 분위기를 읽어야 했고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리허설을 했고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5살에 시작된 무대는 놀이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려면 노래해야 했고 다음 날을 약속받으려면 박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재능을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윤복희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스스로 서는 법부터 익혔습니다. 울음을 참는 법, 피곤함을 숨기는 법,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 먼저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결핍은 단순한 가난이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고립이었고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복희에게 가족은 혈연보다 온기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저녁, 이유 없이 안아주는 손길이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훗날 그녀가 관계 속에서 쉽게 마음을 열고 동시에 쉽게 불안해졌던 이유는 바로 이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복희는 강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오래도록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에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어린 윤복희에게 노래는 재능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지만 그녀는 책임을 지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5살에 시작된 공연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규모가 커졌고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1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래가 미래를 꿈꾸는 나이에 윤복희는 이미 현재를 버텨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긴장보다 계산이 앞섰고 실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허락되는 변명이나 투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곡을 틀리면 다음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완벽을 향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다음 일정, 다음 도시, 다음 무대가 곧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동 중 차 안에서 잠들고 분장실에서 밥을 해결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숙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윤복희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은 과하지 않게, 슬픔은 티나지 않게, 불안은 아무도 모르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습관은 단순한 직업적 태도를 넘어 성격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밝고 단단한 모습이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언제든 다시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칭찬은 익숙했지만 안도는 낯설었습니다. 오늘이 잘 끝나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윤복희는 성공을 배우기 전에 지속을 배웠습니다. 한 번의 박수보다 오래 버티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녀의 선택에는 언제나 계산이 따라붙었고 감정보다 책임이 앞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무대는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시간을 앞당겨 버렸습니다. 윤복희는 소녀의 속도로 성장하지 못했고 늘 한 발 앞선 어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빠른 성장은 외부에서는 성취로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쉬지 못한 시간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이른 책임은 윤복희의 감정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짐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안도했고 그 사람이 떠날 기미를 보이면 이유를 묻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안은 관계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안정은 잠시 머무는 것처럼 느껴졌고 영원하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 한쪽에 이별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그 끝을 상상했고 그 상상이 오히려 관계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동시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 버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과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복희는 사랑을 받으면 고마워했고 더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먼저 내세우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왜 항상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황이 자신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늘 선택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이후 모든 선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지만 사실은 안전을 갈망하는 아이의 마음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쉽게 마음이 열렸고 조금만 흔들려도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출발점에서 형성된 감정의 구조는 훗날 그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별의 방식까지 결정짓는 토대가 됩니다. 윤복희의 인생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장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늘 안정과 두려움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복희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 반복된 무대와 그 무대를 견딘 체력의 결과였습니다. 10대 초반, 그녀는 이미 또래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대신 리허설이 일상이었고 친구들과의 약속 대신 공연 일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한번 무대에 오르면 관객의 시선은 어린 나이를 잊게 만들었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실수 없이 버텨야 한다는 압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시절 윤복희에게 성공은 꿈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잘해야 다음 무대가 있었고 다음 무대가 있어야 삶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무대 공연과 해외 순회 무대는 그녀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낯선 언어 속에서도 정확한 발음과 리듬을 요구받고 무대 매너 하나에도 철저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15, 16의 나이에 이미 국제 무대의 질서를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타고난 스타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에는 피로와 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호텔 방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어린 나이에 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숨조차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다시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복희는 점점 자신의 나이를 잊어갔습니다. 또래가 겪는 사춘기의 혼란은 사치처럼 느껴졌고 감정의 기복은 스스로 정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단단해야 했고 흔들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경력은 그녀에게 화려한 이력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천천히 성장할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기보다 실패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실수는 경험이 아니라 손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점점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보다 결과를, 즉흥보다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훗날 그녀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곡선은 매끄러웠지만 그 곡선 아래에는 늘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을 브랜드처럼 관리해야 했고 그 관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성장의 여백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경력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마음의 속도는 늘 따라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로 향한 윤복희의 발걸음은 모험이라기보다 연장이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미군 무대에서 단련된 그녀에게 외국 관객은 낯설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무대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졌고 이름이 알려질수록 실수의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필리핀과 동남아 공연을 거쳐 영국 런던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소개되었습니다. 박수는 뜨거웠지만 그 박수에는 기대와 비교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외국 무대에서 동양인 여성 가수로 선다는 것은 노래 이상의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발음 하나, 동작 하나에도 시선이 모였고 그녀는 자신이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성공의 정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윤복희에게 라스베이거스는 꿈의 무대라기보다 또 다른 시험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 2번 같은 노래를 반복하며 감정은 일정에 맞춰 조절되어야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개인적인 고민은 객석에 전달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해외 활동은 경력을 단단히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며 그녀는 점점 감정을 단순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흔들릴 수 있었기에 생각을 줄이고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었고 출연료와 계약 규모는 점점 커졌지만 그만큼 내려오기 어려운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 잊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다음 무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국제적인 스타로 불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녀는 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외부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의 성공은 눈부셨지만 그 빛은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세계를 무대로 삼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머물 곳은 찾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왔을 때 윤복희는 더 이상 어린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를 거치며 단단해진 경력을 지닌 가수였고 이름 앞에는 국제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귀국 무대는 성황이었고 방송과 공연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세련됨을, 태도에서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윤복희가 느낀 감정은 환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 같지 않았고 중심에 서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무대는 익숙했지만 이미 그녀의 감각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객은 여전히 그녀를 스타로 바라보았고 그 기대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대표곡으로 불리게 된 노래들이 반복해서 요청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같은 곡을 부르면서도 매번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았고 동시에 예전의 감정을 그대로 재현하라는 기대도 받았습니다. 이 이중적인 요구는 그녀를 점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더욱 철저히 익혔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정이 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전성기였지만 내면에서는 긴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이 지속될수록 내려올 시점을 찾기 어려워졌고 무대는 선택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욕망을 묻는 대신 관객의 기대를 먼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부르면 실망시키지 않을지, 어떤 선택이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습관이 굳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윤복희는 박수 속에 있었지만 그 박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환호가 사라질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공은 화려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커졌고 이름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었습니다. 돌아온 스타라는 타이틀은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전성기를 통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성된 예술가의 모습이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복희가 대중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그녀의 노래만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보다 그녀의 모습, 태도,
선택을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으로 남은 장면은 짧은 치마였습니다. 당시 윤복희가 입었던 미니스커트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규범을 건드린 신호였고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과 충격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스타일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윤복희는 그것이 논란이 될 것이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무대 위의 하나의 표현이었고 자신이 본 세계를 그대로 옮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시선이 쏟아졌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공연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공격은 물리적인 상처보다 마음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윤복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자유가 반드시 무대 아래의 이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술가로 보기보다 상징으로 소비했고 그 상징이 불편할수록 더 큰 비난을 던졌습니다. 윤복희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상처가 깊어질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섰고 더 정확하게 노래했고 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무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이 노래로 평가받는지 존재 자체로 심판받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윤복희는 점점 자신의 감각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검열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술은 자유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끊임없는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복희는 앞서간 사람의 외로움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시대를 연 인물이라고 칭송했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튀는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맞아주지 않는 화살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논란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 경험은 그녀 안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후 윤복희는 더 이상 앞서가려 하지 않았고 대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경력 속에서 드러난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사회와 처음으로 정충돌한 순간이었고 이후 그녀의 태도와 선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윤복희에게 씌워진 역할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 얼굴은 언제나 단정하고 흔들림 없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기보다 기대했고 이해하기보다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여성 예술가라는 이미지는 자랑이 되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무대 위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그 자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는지. 질문은 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해석과 왜곡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기대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해질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상처받았다고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 눈물마저 의미를 부여받고 평가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윤복희는 자신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상징으로서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 상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단순화했습니다. 노래하는 윤복희, 무대에 서 있는 윤복희, 기대에 부응하는 윤복희만 남기고 그 외의 모습은 최대한 숨겼습니다. 이는 선택이라기보다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기대를 어기지 않는 것이 비난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서서히 약해졌고 대신 외부의 시선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덜 공격받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늘 앞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수와 비난은 같은 방향에서 날아왔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요구받는지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압박은 단기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윤복희는 더 이상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역할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인간 윤복희를 점점 뒤로 밀어냈습니다. 훗날 그녀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듣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선택 뒤에 긴 후회를 남기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압박과 자기 검열의 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논란과 기대, 박수와 비난이 겹쳐지던 시간을 지나며 윤복희의 무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앞서가며 경계를 시험하지 않았고 대신 이미 익숙해진 자리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오해로 번지고 그 오해가 인격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경험을 겪은 뒤 그녀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의 표현은 점점 정제되었고 말과 행동에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윤복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늘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즉흥적인 감정, 설명되지 않은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예술은 점점 안전해졌고 동시에 조금씩 닫혀갔습니다. 관객은 안정된 무대를 보았고 평론은 성숙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복되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대는 쉼터가 아니라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남아야 했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은 스스로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대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슬픔은 노래 뒤로 밀어냈고 분노는 침묵으로 눌렀으며 혼란은 일정과 연습으로 덮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를 생각해야 했고 다음 평가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라마로 불렸던 사건들은 겉으로는 지나간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윤복희는 더 이상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고 검증된 길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비난을 피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삶을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대 밖에서의 선택 역시 조심스러워졌고 관계에서도 자신의 속도를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거나 마음을 크게 열기보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녀의 인간관계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림 없는 커리어였지만 안에서는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윤복희는 성공을 유지하는 법에는 능숙해졌으나 실패를 통해 다른 삶을 상상하는 여유는 잃어갔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사랑과 결혼 앞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무대에서 안전을 택하는 습관은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드라마 속의 윤복희가 아니라 드라마를 견뎌낸 윤복희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점점 좁혀 가고 있었습니다. 윤복희의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형태를 갖기 시작한 순간은 유주용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13살 무렵이었고 이미 무대에 익숙했지만 삶에는 여전히 보호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유주용은 연인이기 이전에 보호자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오빠처럼 챙겼고 몸이 약해 보인다며 비타민을 건네고 공연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들은 윤복희에게 처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감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유주용의 어머니는 윤복희를 며느리로 보기 전에 아이처럼 보살폈고 따뜻한 밥상과 안정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은 윤복희에게 그 집의 식탁과 일상은 낯설고도 절실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사랑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가족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연애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윤복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은 사랑의 결심이라기보다 이 울타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해외로 생활의 무대를 옮겼고 유주용은 자신의 활동을 줄이며 윤복희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계약, 이동까지 모든 것을 챙겼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도맡았습니다. 윤복희는 스스로를 생활에 서툰 사람이라고 회상했지만 그 말 뒤에는 그가 만들어준 안정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안정은 분명 따뜻했지만 동시에 방향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무대에서 내려와도 쉬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고 자신은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은 그녀의 몸과 시간을 계속 요구했고 임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깊어졌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차례 임신과 중단이라는 선택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그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일에 대한 피로, 삶에 대한 갈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바람들이 겹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윤복희에게 유주용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시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의 선택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윤복희의 첫 결혼은 사랑과 보호, 안식과 구속이 동시에 존재했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온전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윤복희와 유주용의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큰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과 반복된 침묵에서 자라났습니다. 윤복희는 늘 바빴고 무대는 그녀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연과 이동이 이어지며 집은 잠시 머무는 장소가 되었고 일상은 늘 다음 일정에 밀려 있었습니다. 유주용은 그런 생활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은 채 윤복희의 무대를 지키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윤복희에게 그 헌신은 고마움과 동시에 부담이 되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낳았습니다. 자신은 계속 무대에 서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감사의 표현으로 풀리지 못했고 대신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시선이 더해졌습니다. 윤복희의 이름이 커질수록 주변에는 소문과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연 후에 짧은 인사, 기사 속에 한 문장이 과장되어 전달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기사 하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던져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주용은 처음으로 불안을 드러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 질문은 의심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지만 윤복희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신뢰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훗날 그 말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경솔한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졌고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주용은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었고 윤복희는 더 바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짧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 이어진 무의미한 공조는 두 사람을 지치겠고 결혼이라는 틀은 유지되었지만 내용은 점점 비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외 공연 중 찾아왔습니다. 윤복희는 그곳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과 일정 그리고 이미 흔들린 관계 속에서 그녀는 가장 고립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까지 그녀를 따라다닌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 사랑을 지탱하던 언어와 신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윤복희와 유주용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별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주용과의 결혼이 끝난 뒤 윤복희의 삶은 공백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지탱해주던 울타리가 사라지자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남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였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 윤복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진과의 만남은 위로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증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혼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언론은 그것을 화려한 결합이라 불렀습니다. 전성기의 두 스타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복희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 결혼에는 사랑보다 분노와 증명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고. 유주용과의 관계에서 남겨진 상처와 상실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남진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진은 성실했고 헌신적이었으며 아내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윤복희를 존중했고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복희의 마음은 그만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오직 일부만 허락했고 나머지는 끝내 닫아두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고 윤복희는 점점 이 결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고처럼 찾아왔습니다. 생과 죽음의 경계에 가까운 경험을 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이 남진이 아니라는 사실은 잔인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윤복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평온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이별의 방식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집과 재산을 모두 남겨둔 채 떠났고 손에 쥔 돈은 3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속죄에 가까웠습니다. 남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윤복희는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이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에게 남긴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진은 침묵을 선택했고 윤복희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사랑의 이야기라기보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다 엇갈린 기록이었습니다. 윤복희의 두 번째 결혼은 그렇게 끝났고 그 끝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윤복희의 인생에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은 무대 위가 아니라 길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정 사이로 이동하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찰나의 충돌이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길게 늘어졌고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차가 멈추고 소리가 가라앉은 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 동안 윤복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떠올릴까? 그 질문은 피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현재의 남편도 무대 위의 관객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멀어졌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선택들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무엇을 감추기 위해 달려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복희는 그제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회피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약함을 숨겼고 안정된 척하기 위해 불안을 덮었으며 옳은 선택처럼 보이기 위해 진짜 마음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시간은 그녀에게 유예처럼 주어졌습니다.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사가 다르게 들렸고 박수 소리도 예전처럼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는 가사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자주 멈추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질문이 되었고 살아온 방식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복희는 이 시기를 거치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변명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남긴 상처를 인정했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윤복희는 삶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대 일정에 맞추지 않았고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전처럼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고 생각할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고는 그녀의 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삶의 균형을 다시 묻게 했습니다. 윤복희에게 이 경험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초대, 지금까지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후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고백을 선택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윤복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감각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질문을 외면한 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제야 또렷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진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고 설명으로 포장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복희는 최대한 단순한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남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그 침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자신에게는 회피였고 증명이었으며 동시에 누군가를 이용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에게서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은 마지막 정직함이었습니다. 고백이 끝난 뒤에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윤복희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더 머무르는 것은 상처를 연장하는 일일 뿐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별의 방식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았고 소유권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들은 모두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권리보다 남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돈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액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윤복희는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 말은 상대를 부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남진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결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윤복희는 그 침묵을 지켜보며 죄책감을 더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별은 드라마처럼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그 여파는 길게 남았습니다. 윤복희는 집을 떠난 뒤에도 쉽게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자유는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무거운 정직함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는 외로움이었고 그 외로움은 그녀가 선택한 몫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말했기 때문에 윤복희는 그 이후의 삶을 침묵과 속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고백과 이별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뒤 윤복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정과 공연이 삶을 끌고 가던 속도는 갑자기 느려졌고 그 느림은 위안이 아니라 벌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길어졌고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 뒤에서 다음 곡을 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반복해서 되짚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 시선은 그녀를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윤복희는 의도적으로 외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터뷰를 줄였고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감당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남은 삶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상황으로 돌리지 않았고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의 끝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태도는 삶을 더 고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죄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 속죄에 가까웠습니다. 무대에 서더라도 예전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았고 박수에 자신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그녀의 일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윤복희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찾아온 질문들은 믿음의 언어와 만나며 조금씩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여왔다고. 버려질까 두려워 관계에 매달렸고 혼자 될까 두려워 거짓된 안정을 선택했다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윤복희는 이후에도 혼자 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았고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복희는 화려하지 않았고 드러내지 않았으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임을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그녀는 해석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역시 선택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고 이후의 시간과 이별 이후의 선택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윤복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를 남은 생으로 감당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심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이 시기는 가장 어두운 동시에 가장 정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윤복희는 속도를 줄인 사람입니다. 한때는 일정이 삶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몸의 리듬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처럼 무대를 연속으로 소화하지 않고 한 번의 공연을 위해 더 긴 준비 시간을 둡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대인지, 그리고 그 자리가 진심으로 노래를 들으려는 공간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복희를 만나는 일은 예전보다 드물어졌지만 그 만남은 더 조용하고 밀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호흡은 길어졌으며 감정 표현은 절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월이 쌓아 올린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력 저하로 긴 시간 글을 읽는 일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체력 역시 과거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런 변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만큼만 하겠다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화려함 대신 지속을, 속도 대신 안정감을 선택한 삶입니다. 일상은 단순합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남는 시간에는 음악을 정리하거나 지난 기록을 돌아봅니다. 인터뷰에서는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현재에 대한 질문에도 짧게 답합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제는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복희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지만 그 혼자가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현재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무대를 내려오지 않지만 무대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복희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활동해 온 그녀의 자산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오랜 해외 공연 계약과 대형 무대 출연, 음반 활동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윤복희는 재산을 과시하거나 언급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소유보다 관리에 가까운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급격한 소비 대신 점진적인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변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자녀가 없는 윤복희의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남길 것인지, 조카나 친척에게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환원이라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라고 말해왔습니다. 윤복희에게 재산은 성의 증거라기보다 시간의 축적에 가깝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린 시간과 이동 속에서 잃어버린 개인적 삶의 대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산을 늘리는 일보다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법적 정리와 기록을 차분히 준비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려한 유산을 남기겠다는 선언도, 극적인 기부 발표도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윤복희의 현재는 숫자로 설명되기보다 태도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더 가까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산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의 방식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복희의 지금은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가 없는 삶은 종종 공백으로 해석되지만 윤복희에게 그것은 또 다른 선택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동으로 이어질 이름이 없기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산보다 정리를, 유산보다 태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겨질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윤복희는 인간관계를 더욱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불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은 줄였습니다. 오해가 남더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제는 침묵 또한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지도 희생자로 남기지도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같은 무게로 인정하며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윤복희의 현재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무대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무대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설 수 있을 때 서고 내려와야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지만 그 변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단단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마지막이 찾아오더라도 후회보다는 책임이 남기를 바랍니다. 윤복희가 남기고 싶은 것은 거대한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는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현재는 완결이 아니라 준비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정돈해가는 시간입니다. 윤복희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긴 여정에 가까웠습니다. 7살의 상실, 너무 이른 무대, 국제적인 성공, 2번의 결혼과 이별, 교통사고 이후의 각성, 그리고 지금의 고요까지. 겉으로 보면 전성기와 추락, 사랑과 실패가 반복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끝까지 도망치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태도가 보입니다. 윤복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착각하기도 했고 조급하게 선택하기도 했으며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그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남은 시간은 침묵 속에서 감당했습니다. 박수가 사라진 자리에서조차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윤복희의 인생은 성공의 크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 깊이로 기억됩니다. 그녀가 남길 것은 거대한 재산의 규모일지도 화려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오래 남을 것은 선택 이후의 태도일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려 했던 자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만 윤복희의 이야기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내려올 때 어떤 얼굴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윤복희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조용히 통과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그녀의 삶은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문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박수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윤복희의 인생은 그 질문을 남긴 채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